지난 이야기. 드디어 교토를 장악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잡은 오다 노부나가. 일본 통일을 눈앞에 둔 그를 저지하기 위해 반 오다 노부나가 세력들이 뭉쳤다. 무조건 세력을 빨리 확보해야죠. 그래서 미친 듯이 주변 세력 확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의 대형 전투가 계속 벌어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사고가 터집니다. 무슨 사고요? 그야말로 반오다 전선이 형성돼요. 아, 사방의 적이라면 다 적으로 돌리고 붙자 이래버린 거예요. 이 엔라쿠니 사건 때문에 그 이듬해부터 그야말로 다케타 신겐이 이제 오다 노부나가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평생에 그렇게 무참하게 깨져보는 거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깨져요. 역시나 관동은 셌군요. 그냥 군대 수준이 다른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역할은 신겐을 최대한 저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에 들어가서 농성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겐이 대단한 게 꼭 전격전 하듯이 네. 그 막강한 명성 있는 도쿠가와 군대를 그냥 놓고 지나간 거예요. 일본 전국시대 통일 전쟁 그 5번째 이야기. 야, 그러면 이제 노부나가의 뒷덜미를 잡히는 일만 남아 있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그래서 신겐이 지나가니까 노부나가대로 뒷꼭지가 이건 뭐 무시무시하고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큰일 난 거야. 얘가 나를 미끼로 붙어줘야 되는데 가버렸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됐다. 노부나가 끝났고 신겐한테 붙자고 하든가 이러면 할 텐데 이에야스는 그런 게 이에야스가 나가요.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다케다 신겐을 추격을 합니다. 아니죠. 도와주러. 야, 보통은 추격이라는 말은 그렇지. 자기가 이긴 다음에 쫓아가는 게 추격인데 깨진 다음에 쫓아가네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인물이 우리 평범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서긴 넘어섰죠. 병력도 훨씬 적었는데 그렇죠. 추격을 해가요. 뒤라도 쳐서 네. 어쨌든 신겐의 뒷덜미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미카타카 고원인데 그 고원 어디서 이제 지형을 잡았어요. 네. 그래도 아마 정찰 때도 벌리고 다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나가는 다케다 신겐의 측면을 치려고. 왜냐하면 길이 좁고 그러니까 네. 병력이 적어도 얼마든지 싸울 수 할만하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려고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대의 질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미 정찰대가 뭐고 다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측면을 친다고 딱 들어갔더니 다케다 신경 군대가 휙 돌려서 자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서 와.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다가 얘 온대 그래갖고 휙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군대가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건 현대군도 열흘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고 이 지형에서 이렇게 상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린다는 건 인공위성도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군대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신겐과 겐신이 치열하게 붙었던 거죠. 이 전황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네. 뭐 포즈는 어떻게 했는지 대략 정황 정도가 그래요. 여기서 또 그냥 쓸려나. 와, 신겐이 정말 세구나. 근데 그러면 이에야스의 이제 남은 병력은 없는 건가요? 여기서도 나중에 절에 들어가서 거의 할복하려고 그랬다는 설도 있어요. 아,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더 완전히 아니 수치고 뭐고 끝이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망했다. 예, 또 포위되고 쫓아오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안 죽고 살아난 것도 거의 기적이라고 네. 그러고. 그래서 말에서 뭐 쌌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게 절에 들어가서 할복하려고 그러니까 주지가 뭐 말렸대요. 그때 그래서 승려들과 합세해서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탈출해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도쿠가와 세력은 소멸이 돼요. 완전 소멸됐고.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진짜 신겐과 노부나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 신겐이 이건 뭐 큰일 났다. 이거 노부나가 이제. 근데 운명의 여신이 네. 다케다를 배신합니다. 왜요? 네? 이듬해 1573년에 다케다 신겐이 병으로 사망을 해요. 노부나가는 무슨 천운을 가졌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눈이 많이 와서 뭐 병력 못 보낸다라고 아사쿠라에서 얘기를 했다는 건 한겨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듬해라는 건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사망을 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사쿠라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네. 만약에 뭐 if는 없지만 만약에 아사쿠라가 다케다 신겐의 얘기를 들어서 와서 오다 노부나가를 완전 평정을 만약에 했더라면 다케다 신겐은 죽어버려 없는 거지. 그럼 그러면 아사쿠라는 아사쿠라만 남아. 자기가 남는 건데.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센 아사히가 그렇죠. 근데 아자역 아사쿠라는 반대로 생각한 예. 거죠.
다케다 신겐이 노부나가를 해치우면 우리가 그다음 그 다음에 저 세네를 치자 했는데 그래서 노부나가 좋아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운명의 장난이네. 그러니까 천재 일우의 기회를 아사쿠라는 놓치지 날렸네요. 그래서 항상 밥상에 숟가락 얻으려는 전략을 쓰는 사람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명한 말 했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를 얻어먹으려면 식탁포 차리는 걸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도 해라. 예. 행동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를 알고 싶다면 토크멘터리 전쟁사 본방사수를 해라. 시청자 여러분들께 반박. 하세요.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되게 감정이입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신겐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 아니었을까요?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코앞이었는데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는 전투가 비교적 빨리 진행된 거였어요. 엄청 빨리 예. 진행됐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그러니까요. 신개는 정말 군대와 돈을 다 털어왔거든요. 속전속결로 갔는데 그래서 무리해서 가셨을 수도 있어요. 이마가와의 교훈을 본인이 느끼고 온 거겠죠. 그 결국에는 이 교토의 진격은 어떻게 끝이 나는 건가요? 자, 다케다 군은 전면 철수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다 노부나가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소강 상태 됐으니까 하나를 빨리 쳐서 없애자. 그동안 날 계속해서 괴롭힌 놈들 아사히 아사쿠라, 아사히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버리죠. 출정을 하는군요. 아사쿠라 쪽으로 갑니다. 더군다나 이때 아사쿠라가 또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액션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가신들의 신망을 잃어버려요. 우리 리더는 왜 이래? 저 겁쟁이 저거. 네. 그러면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러고서 끝내 오다한테 다 잡혀서 어떻게 됐냐면은 가문 전원이 할복하라고 그래요. 노부나가는 내한테 피해 볼 거를 굳이 내가 고민하면서 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의.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또 썰인데 썰에 의하면 오다가 그랬대요. 할복해라. 가이샤쿠는 내가 해줄게. 가이샤쿠가 뭐냐면 목을 베는 예. 무사의 명예를 지켜준다라는 뭐 미명하에 웃으면서 가이샤쿠는 내가 해줄게. 그리고 네 아들 것도 가이샤쿠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잔혹한 면이 있다는 게 아마 이런 말도 좀 와전되면서 그런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매번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하면서 배우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행동이나 말들이나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지금의 도덕적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건 항상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사쿠라는 완전히 멸문됩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메제 아자입니다. 이제 오미 통일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근데 동생이 아직 있잖아요, 여동생이. 근데 여동생은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오라고 해야지. 여동생은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 않아서 좀 이렇게 했는데 아자이가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해요. 애가 3명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애 데리고 오빠한테 가라. 근데 그 애는 아사히의 자식들이잖아요. 나 노부나가가 혹시 에이. 무서운 행동할까 봐. 근데 이 여동생 이름이 오이치였는데 이 오이치가 나는 이미 이쪽 가문의 사람이다. 나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제발 가라. 제발 가라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오이치가 그때 뭐 대단한 미인이었다고. 미인이고 뭐 오이치가 나갈 때 양군 병사들이 넋을 놓고 넋을 놓고 보고 있었다고. 그 정도로요. 그 위기 상황에 병사들이 넋을 놓을 정도로.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사기가 뚝 떨어지죠. 그쵸. 우리 주군이 이기는 거 포기했구나. 포기했구나지. 그러니까 본인은 기사도인데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그 돼요. 결사항쟁을 할 생각 없구나가 되는 거죠. 아무튼 아자이는 자기 부인을 돌려보낸 다음에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아버지하고 같이 할복 자결을. 싸우지도 않고요. 네. 아니. 이미 끝났다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래도 잘 싸웠던 예. 아자이가 그러면 가서 잘못했어요 형님. 이렇게 한 번이라도 좀 하지. 한 번 눈 밖에 나면 끝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게 오다 노부나가의 잔혹한 일면입니다. 아니면 본인은 자기는 이 길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는 못한다. 하긴 가문의 동맹 맹우인 우리 배신을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아자이니까 약간은 그런 면도 좀 있었겠네. 근데 기자님 말씀대로 제 밑에서 2인자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자기가 나를 보호해 줄까? 차라리 못난 애였다면 보여주겠지. 네. 아마 그 생각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노부나가는 오미 통일에 성공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여기서 아주 상징적인 일을 해요. 죽였던 아사쿠라, 그 다음에 방금 아자이 부자의 머리 해골을 가지고 금칠을 해가지고 술잔을 만들어요. 이거 아직도 박물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썰이 아니고 사실 노부나가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노부나가는 방금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노부나가 생각이면 어떻겠어요? 이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그렇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견제하기 위한 잔혹한 일도 또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모든 걸 바쳐서 나한테 충성을 다했다는 네. 사람한테. 도쿠가와의 부인이 스키야 마도노라는 여자예요. 네. 그다음에 이 스키야 마도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제 노부야스인데 네. 이 노부야스, 그러니까 아들 노부야스의 부인, 즉 이제 며느리죠. 네. 며느리는 오다의 딸이었어요. 오다 노부나가의 딸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부인 이 스키야 마도노가 이마가와 출신입니다. 옥계 하자마 전투에서의 원수였죠. 그렇죠. 당연히 고부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갈등이 좀 있게. 그렇죠. 고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덩달아 이렇게 되니까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딸이 남편이라는 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니면 노부야스, 아들. 노부야스. 노부야스 아들이요. 이 딸 도쿠이메가 자기 아버지 오다 노부나가한테 비밀 편지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이 편지의 정확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아마도 이 편지의 내용이 다케다 가문과 내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편지 내용이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끝까지 노부나가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진상 조사를 하고 이러면 될 텐데 덜커덕 노부나가가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 할복시키라고. 그냥 그 편지 한 통 받고요. 네, 그러니까 편지 한 통 받고 별다른 조사도 없이.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신들이 난리가 났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법이 어딨냐. 그렇지.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할복을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21살에 할복을 합니다. 어머. 아 실제로요? 그리고 심지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인도 가신들에 의해서 논두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머. 그러니까 결국은 네. 원인 남편을 제공이죠. 죽임으로 만들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우며 최측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조차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어떤 의미로 대단하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도쿠가와 이에야스 끝까지 따라간 거 보면 누가 대단한 건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오히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러니까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가족보다도 노부나가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한 거죠. 참깍지가 씨였던 거 아닐까요? 누구한테요? 왜요? 누가? 오다 노부나가에게. 브로맨스? 아니지. 브로맨스.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가문을 보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부나가에 대한 좀 객관적인 평이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술의 신부 루이스 프로이스가 노부나가에 대해서 묘사한 게 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평소에는 자비와 사랑, 명예욕이 크고 정의를 사랑했으며 모욕당하면 어떻게든 보복을 했다. 탐욕이 없고 결단력이 있다. 성격이 급하고 한 번 흥분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 아 탐욕이 없는 거 확실한가요? 조금 이렇게 뭔가 자기의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거는 여지껏은 별로 못 본 것 같긴 해요. 좀 소탈한 면이 있잖아요. 네. 노부나가 확실히 소탈한 면이 있으니까 선교사 눈에는 탐욕이 너무 없어 좋게만 보여요. 보는데 근데. 그게 서양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일본 사람들 형식 엄청 따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이렇게 털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아, 대신 가신들의 충언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하네요. 가신들의 예. 추원을 기도받았죠. 그래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를 묘사한 뭐 이렇게 미디어를 보면 가신들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래? 뭐 이런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해 딱 이런. 아 근데 그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건 확실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한비자에도 나오는 말인데 이런 전국 시대나 특히 춘추 전국 시대 또는 이런 정글에서 리더는 항상 연기자가 좀 돼야 되는 게 리더십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 말을 듣는 인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독선적이라는 인상을 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허준 씨 말을 잘 들어. 그럼 제가 질투하죠. 질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성향과 어떤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래갖고 전부 허준이 돼. 사람들이 그런 능력은 비상해요. 근데 정말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를 하거나 가신들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무서움은요. 가신들이 아무 말도 못 하겠죠. 진짜로 그렇다면. 네.
그러면 결국 자기 한계에 빠져 실패하게 돼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보도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이라는 게 수백 가지 허위 정보 아니야. 그럼 내가 이것 말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앞에 적이 올 때까지 모르는 게 되게 그런 리더가 당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건 노부나가의 쇼예요. 일부러 흥분한 채 결정한 그-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모두가 계산된 것이다. 엔라크제 학살을 했어도 제정신으로 학살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너무 저거 정말 잔인한 놈 그럴 텐데 가끔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미치면 뭐 사위도 죽인다. 뭐 이렇게 돼서 저 사람이 참 좋은 거가 있는데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가야 되고. 와, 근데 이 모든 게 계산적이라는 게 더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그 승자가 되죠. 그거 없이 그거 없이 집어 던지고 성질내고 죽여 이래갖고 어떻게 다이며도 못할 거래 아마. 자, 이런 노부나가가 결국은 교토 주변을 전부 다 먹어가면서 절대적인 힘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요? 노부나가가 이제 다 싹 쓸고 전투는 더 이상 없나요? 사실 이 전국시대 쟁패전의 신겐의 죽음은 굉장히 결정적인 거긴 했지만 네. 그것도 1라운드적인 요소죠. 아직도 신겐의 집안이 또 있고 서쪽과 북쪽에 아직도 빵빵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긴 아직 그 동북 그 관동 삼국지에서 둘이 두 다 나라도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다 살아. 하긴 그런 게 대본이 아직도 남았어요. 여기서 끝나기에는 그리고 대본이 좀- 분명히 저는 그거 되게 몰입해가지고 이야기 스포일러 되는 거 싫지만 분명히 노부나가가 그렇게 행복하게 끝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아직도 전투가 많이 남아 있군요. 이제 2라운드 진입입니다. 아니 근데 신겐이 사망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랄까 같은 힘으로 겨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 아닌가요? 왜요? 신겐의 라이벌 겐신도 남아 있고 신겐의 아들도 잘 나가는 무장이었어요. 아들이 있군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셨겠지만 뭐 아직은 전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전투들 어떻게 벌어졌을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요. 과연 전국시대에서는 어떤 무기들을 사용했는지 무기고 먼저 만나고 오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국시대 일본의 내전은 더욱 격화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차 동아시아를 뒤흔들 신무기가 전국시대에서 출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본 전국시대 갑옷과 화약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갑옷입니다. 전국시대 초기 가장 보편적인 갑옷은 하라마키라는 갑옷이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시대 말기부터 사용한 갑옷이었죠. 철제와 가죽이 혼용된 하라마키는 방어적 기능보다는 도보전에서 공격적 기동에 초점을 맞춘 갑옷이었습니다. 따라서 착용이 간편했고 가벼웠죠. 하지만 전국시대 후반쯤에는 점차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라마키가 더욱 간략화된 하라하테도 전국시대에 많이 쓰였습니다. 하라하테는 멜빵식이었기 때문에 아주 간편했지만 방어력은 하라마키와 마찬가지로 높지 않았습니다. 주로 하급 무사들이 착용했죠. 도세이 쿠소쿠는 서양의 플레이트 갑옷에 비견될 만한 갑옷이었습니다. 쿠소쿠란 한자로 구족을 뜻하는데요. 충분히 완비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도세이 쿠소쿠의 재질은 철판이었습니다. 대체로 몸통은 물론 어깨와 팔, 무릎과 정강이 등 신체 전체를 방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구성된 전신 갑옷이었습니다. 또한 보기와는 다르게 신체 활동도 자유로웠고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다만 값이 매우 비싸서 다이묘나 주요 무장들만이 착용할 수 있는 갑옷이었습니다. 도세이 쿠소쿠와 같이 쓰인 토구는 가부토입니다. 재질은 단철이 줄을 이루었고 여기에 오치를 하거나 화려한 장식을 달았습니다. 또한 무로마치 막부시들부터 가부토에는 목 뒤편을 방어하는 철판이 덧대어져 있었는데요. 이를 시코로라고 부릅니다. 일본 무장들 투구의 가장 큰 특징은 투구 앞면에 달린 나테모노라는 장식인데요. 반달 모양이나 짐승의 뿔 같은 다양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 건담을 보면 모빌 슈트의 머리에 달린 V자 장식이 있습니다. 이 나테모노에서 기인되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얼굴을 가리는 맨구라는 면피갑도 있었습니다. 얼굴을 화살이나 칼끝으로부터 보호해줬죠. 오카시 쿠소쿠는 하급 무사들이나 일반 병사들이 착용하는 갑옷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영주가 빌려준 갑옷이란 뜻이었죠. 대량 생산되어서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갑옷이었기 때문에 다이묘나 사무라이들이 입는 갑옷보다는 간단했습니다. 주로 상체와 옆구리만을 방어할 수 있었고 갑옷 겉면에는 오치를 해서 검게 보였죠. 하급 무사들의 투구는 매우 간략화된 가부토였습니다.
반면 일반 병사들은 진가사라는 삭간 모양의 투구를 썼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침공한 일본군 병사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일본군의 화약병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화약병기는 다네가시마주라고 불렀던 화승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총으로 익숙하죠. 일본에서는 철포를 뜻하는 뎃보라고도 불립니다. 1543년 포르투갈인에 의해 전해진 이 총은 당시로서는 첨단 병기였습니다. 16세기 동아시아 전력균형에 강한 영향을 주었죠. 전국시대 중반 무렵이면 다네가시마주는 거의 표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길이 1.3m에 구경은 약 12mm 내외였고 무게는 3kg 정도였습니다. 서양의 화승총이 긴 개머리판을 어깨에 고정시키고 쏘는 데 반해 일본의 다네가시마주는 손잡이가 짧아서 손잡이를 뺨에 대고 사격했습니다. 최대 사정거리는 700m였지만 전장에서는 주로 300m에서부터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실제 다네가시마주의 유효 사정거리는 100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위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활은 비교가 안 되었죠. 100m 거리에서 두께 3cm의 판자를 쉽게 관통했습니다. 단단한 갑옷을 입은 무사들도 이 다네가시마주는 매우 두려워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화승총의 한계가 그렇듯 습도에 매우 약했고 비 오는 날에는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전국시대 말기엔 기병이 쓰는 화승 권총인 마저주스도 쓰이게 됩니다. 전국시대 당시에 일본은 대포가 있었습니다. 이미 무너마치 맞고 말기에 포르투갈에서 카트리지식 청동 대포를 수입했었죠. 문제는 화약값이었습니다. 엄청난 화약을 소모하는 데 반해 살상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한 일본 무장들은 전장에서 조총의 사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임진왜란에서 호된 대가를 치르죠. 이상으로 전국시대의 갑옷과 화약 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전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의 천연은 누구의 손에 들어갈까요? 네, 무기고 만나고 오셨는데요. 오늘 유독 무기고가 더욱더 재밌게 느껴진 게 사실 전국시대에서 조총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일본에 어떻게 해서 총이 들어오게 됐는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핀토 여행기라고 포르투갈의 그 선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일생 동안 다녔던 자서전 같은 게 있어요. 네. 항해일지 비슷한 네, 부분이 거기 보면은 1543년에 일본의 그 제일 큐슈 남쪽이 제일 최남단이 가고시마고 그 남쪽 아래에 다네가시마라는 시마가 섬이라는 뜻이죠. 네. 다네가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갑자기 커다란 배 한 척이 이제 표류해서 옵니다. 이게 또 유명한 사람인데 왕직이라고 중국 출신의 해적이라고도 그러고 요즘 우리말로 해상왕 장보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밀수업자 무역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배가 난파를 해와요. 네. 파란만장한 스토리 속에서. 그래서 이 다네가시마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건져줬는데 그 배 무려 110명이 타고 있었대요. 엄청 큰 배구였군요. 예. 근데 사실 여기가 밀무역도 하고 무역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무역선의 가치를 알아서 대접을 잘해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도주도 나와서 막 해줬는데 보니까 이상한 애들 3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 파랗고 얼굴 허옇고 코 큰 애들. 포르투갈인 3명이 여기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핀토라는 사람이 자기였다라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대체로 핀토는 그 3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핀토 여행기라는 게 뭐냐면 그 빠삐용 아시죠? 네. 그게 왜 어떻게 히트 친 건지 아세요? 탈출할 수 없는 섬을 탈출해서. 그 빠삐용의 이야기가 책이잖아요, 원래는. 거기 탈출한 건 맞는데 얘가 지 얘기만 쓴 게 아니라 그 유명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감옥에서 있었던 전설적인 여러 명의 얘기를 전부 지가 한 것처럼 썼어요. 그래서 재미가 한 5배로 늘어난 거죠. 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보면은 실제로 그 3명 중에 한 명은 아니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인도랑 여기서 활동하면서 재미난 얘기들을 다 지 얘기처럼 쓴 거죠. 그래서 이 일화를 자기 이야기처럼. 예. 근데 비교적 정확해요. 그러니까 한 명을 누군가를 제끼고 이제 자기가 들어간 거 따고 되게 봐요, 지금은. 하여간 가서 거기서 배를 고치고 한 다음에 6개월인가 넘게 이렇게 있어요. 거기 때 이제 누가 화승총을 땡긴 거지. 그 한 명이 총을 잘 쐈대 또. 네. 그래서 사냥하러 다녔대요. 도주가 보니까 전국 시대잖아요, 지금. 신무기잖아요. 그렇죠. 떼돈을 벌겠구나. 그래서 이게 의심하는 사람들인데 비용이 너무 커서
총 2자루를 우리 지금 돈으로 거의 10억 정도를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원래 거기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주가 한 자루가 5억이 정도 예, 맞습니다. 주고 샀어요. 아니 그걸 소장하려고 산 게 아니고 이걸 만들어 팔면 자기가 5억 주고 사야 5억 주고 팔죠. 한마디로 이건 기술 이전 비용인 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그럼요. 팔아야겠다. 총은 어떻게 파이프 때려서 만들 수 있는데 화약. 화약 못 만들어. 그렇지. 최무선 씨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포에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대포에 들어가는 화약하고 네네. 총에 들어가는 화약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더 많이 넣는 게 아니군요. 예, 거기 저기 힘들어요 많이. 이게 이제 왜 조총이냐면 총으로 새를 사냥하니까.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세조자였어요? 예, 예. 그 조총이라는 뜻을 또 한간에는 뭐 애들이 쏘는 뭐 꽁사냥총 뭐 이런 뜻이라고 비하한 뜻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다 해서 조총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은 조총이 아니라 다네가시 마주예요. 그러니까 다네가시 섬에 주가 총을 일본어 도금이 총을 아 거기에서 그 10억 주고 산 2자루의 총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네. 나와서 일본에 퍼뜨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카피하라고 했다고요. 대장장이하고 기술자들 불러서 이걸 카피해봐라. 다른 건 웬만큼 카피가 됐는데 2가지가 카피가 안 돼요. 네. 뭐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화약. 뭐야? 2번째는 총신 카피가 힘들어서 총신. 가장 하긴 했는데 하긴 했는데 쏘면은 다 휘어버리고 말이죠.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시 포르투갈에를 불러서 이거 솔직히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더 줘야지. 10억 갖고는 안 되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철봉을 먼저 하나 딱 만든 다음에 철봉을 얇은 철판으로 철봉을 2번 감싸는 방법이었대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화약이었어요. 그렇죠. 화약은 게다가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기술법이 없으면 아예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화약 얘기를 제가 조금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게 방송 들어가기 며칠 전에 네. 교수님한테 제가 오다를 받았습니다. 오다 노무나가 받으셨군요. 이게 이제 뭐 저희 뒷얘기 재밌는 그냥 뒷얘기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토크멘터리에서 뒷얘기 해달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별로 없는데 이건 있어요. 저희끼리 톡을 얘기 서로 많이 하거든요. 보면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기자님은 받들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약간 노부나가와 도쿠가와의 느낌이에요. 좀 받드셨는데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네. 제가 이때 화약의 주 성분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석하고 네. 그다음에 유황, 유황. 그다음에 이제 목탄이라고 하는 숯이죠. 아. 숯인데 가장 중요한 게 초석이에요. 초석. 그러니까 보통 초석은 우리가 염초라고 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초석이 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초석의 가장 큰 자연 산지는 중국, 인도, 그리고 남미의 칠레하고 페루 그 접경지대예요. 정말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화약이 나온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르투갈이 이 남미 지방을 차지했었으니까 거기서 또 초석이 많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초석 7, 그다음에 유황 1.5, 목탄 1.5 이 정도 비율로 했는데 사실 이거는 유럽의 화약에 비해서 초석의 함유량이 보통 10% 이상 적습니다. 그 초석은 상당히 구하기 힘든 거였었어요. 포르투갈은 어떻게 초석을 구했느냐? 방금 말씀하신 듯이 이제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 개척을 하면서 네. 스페인이 페루하고 이제 칠레 접경지대로 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막이 하나 있는데 그 사막 이름이 이제 아타카마 사막이에요. 여기서 대규모 초석 단지가 발견이 돼요. 근데 스페인이 또 참 유럽 사람이 좀 약간 놀라운 게 초석을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이 초석의 품질을 균일화시켜요. 그리고 균일화시키고 산업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전 유럽에서 이걸 가지고. 그래서 유럽의 그 화약 품질을 보면 비교적 품질이 균일해요. 비교적 균일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석의 함유량도 적었을 뿐더러 이게 좀 들쭉날쭉해서 화약의 질이 균일하지가 않았대요.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약간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초석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초석이 근데 예, 펑 하고 터뜨리는 폭발력을 그러니까 만드는 게 염초라고 초석이- 많이 들어보시죠. 네. 염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질산칼륨이에요. 아. 근데 지금은 질산칼륨을 질소를 공기 압축시켜서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근데 스페인이 깔레 해전에서 영국한테 지고 나서 영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763년에 영국이 인도를 점령을 하면서
대량으로 초석이 영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영국이 생각을 했죠. 아, 그렇다면 되도록 초석을 라이벌 국가들한테 들어가는 게 힘들게 해야겠구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카리브해 연안 있죠. 네. 그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배가 카리브해 연안을 거쳐서 남미 쪽으로 들어갔는데 카리브해 연안의 제해권을 장악한다. 그리고 여기서 세금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초석을 유럽으로 옮길 때 세금을 막대하게 내고 초석을 가지고 오니까 네. 이 초석을 자기네가 쓰는 것보단 파는 게 훨씬 이익이 돼요. 아, 그 남미에서 가지고 오지 않고 바로. 예, 그러니까 남미에서 초석을 가지고 오는데 네.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세금 내고 가지고 와서 자기네가 쓰는 게 아니라 유럽에다 팔아요. 아주 비싸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8세기 중반까지 보병들이 소총으로, 그러니까 소총으로 실전 사격 연습하는 네. 거 있죠.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군도 실전 사격 연습을 잘 못했어요. 초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초석이 암모니아에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20세기 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독일 같은 나라가 이제 원자재 수입이 안 되니까 오줌을 모아요. 거기서 암모니아를 추출해서 거기서 초석을 얻으려고. 그럼 다들 같은 장소에서 놓고 계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이 배경 상황을 쭉 들어보니까 더더욱이 일본에 들어온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어마무시한 거네요. 네, 이게 동아시아 어떤 세력 균형을 뒤집어 놓는 그렇죠. 사건이었었어요. 없는 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발전하려면 동기가 필요한데 네. 당신은 어쨌든 전국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이 무기의 가치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5달 반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일본 그에서 무려 조총이 600정이나 제조가 돼요. 와. 이 한 개 싸게 해서 1억짜리라고 하면 이게 얼마짜리냐고요. 그렇죠. 이걸 대부분 이제 승려들이 만들어요. 아. 그리고 조총을 그렇게 만들 때 이 만들어진 조총을 사기 위해서 가장 혈안이 되는 집단도 승려 집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상권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권도 있고 수공업 기술자들이 되게 사찰에 많기 때문에 되게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거기가 이제 공단처럼 돼가지고 네네. 기술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시 승병들이 조총을 제일 먼저 쓰고 그 쎄때진 게 그렇죠. 조총탑도 있어요. 이게 1570년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혼간지에서의 전투가 있었죠. 오다하고. 그때 오다가 혼간지에서 조총에 크게 혼이 나요. 그래서 끝내 점령을 못했거든요. 그때 오다가 깨달은 거. 야, 이거 조총이 있어요. 아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 노부나가 집안도 오와리가 무역상 집안이었잖아요. 네네. 1543년에 다네가시마에 조총이 들어오는데 네. 1549년에 벌써 노부나가가 그 16살 때 네. 오와리에서 500정을 구입해서 조총 부대가 생겨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초의 조총 부대를 오와리에서 노부나가 집안에서 만들었다라는 역시나 것도 무역 있는데 집안이네. 역시 무역 집안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노부나가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사실 일본에서 가장 개방적인 정책을 썼거든요. 이 원래 무역하던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부나가 흡수력이 빨라요. 요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기업 경영 이런 거 얘기할 때 과거에 집착하고 보수적인 쪽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혁신 뭐 이런 노부나가는 얼핏 보면 순 깡패 같은데 얘가 또 은근히 또 이렇게 보면 잘 배워요. 바보 뭐 이렇게 뭐 욱하면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게 노부나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배우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조총은 그야말로 경이적인 무기였죠. 이 경이적인 무기가 어떤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냉병기 위주의 전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격도 중요하고 무술 실력도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 조총이 들어오니까 체력이나 이런 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러네. 충분히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는 병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왜 그동안에도 우리가 총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이렇게 때려서 한다든지 칼이 더 유용하니까 총을 쏜다는 생각보다는 칼을 쓰게 된다든지. 그건 초기에 익숙하지 않을 때 문제고요. 한번 그 위력을 맛보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훨씬 냉병기보다 열병기 쪽에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병사의 칼 쓰고 창 쓰는 애는 아무튼 이게 격투잖아요. 이 총 쓰는 거하고는 이 병사의 자질 조건이 달라요. 화승총이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 발사 동작이 물론 하나하나 뭐 입구에 군대 사는 거 있잖아요. 네. 총 든다, 뭐 벗는다 이런 식으로 발사까지 60몇 개인가 70몇 개 동작을 해야 돼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쏘는 바로 게 그 아니에요. 얘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몸에다 주렁주렁
많은 사람들이 총병은 이제 가벼울 거라 생각하는데 갑옷보다 더 무거워요. 뭐 화약에다 뭐 해가지고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가루로 여기 넣었는데 바람이 불면 이게 날아가거든 화약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창 들고 사자를 향해 이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사자가 올 때 차분하게. 이때 손 덜덜덜덜 떨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도륙당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그 이 조총 이전의 성곽들은 그 주로 이제 자연을 이용한 성곽들이 많았대요. 네. 근데 조총이 출항하고 나서부터는 성곽의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견뎌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그만 구멍, 뭐 협궤라고 하죠. 구멍을 뚫어서 조총을 거치만 할수 있는. 거치해서 쏠 수 있게 이러한 어떤 그 성곽의 어떤 테크닉적 면이 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 이러한 조총이 이 본격적으로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게 나가시노 전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가시노 전투는 누가 싸운 전투입니까? 이제 신겐의 아들 다케다 가스요리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이거 가장 명분 중에 가장 좋은 명분. 이게 부모의 원수를. 부모님의 원수. 너를 죽이기 위해 20년간 칼을 갈았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만 죽었지 군대는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에 이 군대를 두고 2년 뒤에 쳐내려옵니다. 아니 근데 아버지가 유언하지 않았어요? 유언했었잖아요. 자기가 죽은 걸 3년간 숨기고. 알리지 말라고. 아 근데 그거는 왜 삼국제도 왜 제갈량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네. 이런 게 철수할 때 전투 중에서 철수하거나 할 땐 되게 비밀로 해요. 사기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해 반란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지 무슨 저 영화 각해무사처럼 뭐 가짜 세워서 3년 동안 쏘고 이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오버한 거죠. 아 각해무사가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와, 나 각해무사 영화 봤는데. 저도 봤는데 예전에 이거 잘 모르고 봤을 때는 정말 좀 지루했었어요. 근데 알고 봐도 지루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저는 그때 내용이 왕자와 거지처럼 네. 그냥 뭐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그러면 각해무사가 신겐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각해무사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원수 이거보다는 사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1574년 8월에 다케다 신겐의 가신들 중 한 명이었던 오쿠다이라 사다마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사다요시예요. 이 사다요시 아버지의 제안으로 해서 다케다 신겐을 배반하고 도쿠가와 이에스 쪽으로 붙어요. 도쿠가와 쪽으로. 네. 그러니까 도쿠가와는 어떻게 했냐면은 얼마 전에 다케다 신겐 쪽으로부터 얻은 나가시노성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 나가시노성에 이 사람들을 보내고 여기를 지켜라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케다 신겐이 사망을 하고 아들이 다케다 가츠요리가 다이묘가 되면서 가장 먼저 목표로 하는 곳이 바로 이 나가시노성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략적 상황이 있어요. 네. 다케다 신겐 집안은 어쨌든 이게 오다 노부나가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왜 네. 수입이 비슷했는데 갑자기 300만 서 네. 뛰었다고 그랬더니 이쪽은 아직 50, 60인데 네. 어차피 그 왜 제갈령의 출사표처럼 이제 노부나가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승부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우리가 다케다 신겐의 미타가라 전투할 때 도쿠가와 가문이 왜 중요하냐면 도쿠가와의 미카와 영지가 네. 우리가 지난번에 왜 윤관의 동북 구성 얘기할 네, 때 네, 네. 방어선 얘기한 거 있잖아요. 해안가에 일자로 쭉 써 있는 땅. 네. 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다케다 집안에서 내려오려면 그 옛날 이마가도 네. 내려오려면 꼭 우리나라 그 옛날 동북 구성처럼 함경도 해안을 따라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도쿠가와의 성들이 일자로 쫙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일본이 상이 많고 이게 해서 성들이 정말 만화에 나오는 성 같은 성들이 꽤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일본 같은 성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못하지만 그래서 더 만화 같은 정말 무슨 강 두 개 사이에 끼어 있고 뭐 산 사이에 뭐 이상하게 깎은 그런 요새를 쫙 깔아놔요. 이거를 일자로 뚫고 오면 정말 완벽한 종신방어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케다 신겐이 여진족 했던 거와 똑같이 이쪽으로 일자로 오는 게 아니라 비평. 이렇게 내려가 위에서 산을 타고 넘어서. 그래서 일제히 성들을. 그러니까 이 종신 방어가 아니라 일자형 방어가 된 거죠. 우리가 한번 얘기했지만 최악의 방어선으로 그렇죠.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일자 방어선에 이 중앙에 자기를 지금 중앙으로 치는 이쪽에 있던 집안 영주를 매수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다마사예요. 신겐 쪽에 있던 신하를 자기 쪽으로 데려와서 왜냐하면 거기 중앙 방어. 이렇게 방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 딱 중앙 지점에 있는 애를 꼬신 거지. 그걸 꼬시기 위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큰 딸하고 결혼시켰다 약속합니다. 또 나오네요, 정략 결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그 결혼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근데 빛을 발해요. 사실은 자기도 사실 방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했겠어요. 이제 300만 석 대 60만 석이에요. 그렇죠.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60대 60이었는데 지금 300대 60이에요. 이제 노부나가로 넘어갔구나라고 그래서 인식을 했고. 노부가나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간다고 받아주나. 그렇지. 자기가 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노부나가가 없으면 안 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생명줄을 갠 중앙 부위라고 이제. 네. 그러면 큰 딸을 준다는 거는 결혼 동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내가 몸값이 어디냐는 거예요. 날 불러서 어디다 쓸래? 나 너 없으면 죽어. 이거는 갈만하죠. 캐스팅 보트지. 예. 그래서 요 라인에 딱 중앙에 있는 게 나가시나요. 그 지금 보면 이 Y자 형태의 강의 중앙에 지금 자리를 예, 하고 그래서 있네요. 딱 무슨 섬처럼 꼭 전함 같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그다음에 해자가 3룡으로 파 있었다고. 네. 만약에 여기 이런 지역 천혜의 요새인 왼쪽 오른쪽에 강으로 둘러싸이고 앞에 삼중해자가 있는데 안에서 조총을 쏘면 공격부는 그야말로 죽을 맛일 것 그래서 같다는 다케다 가츠요리의 군대가 진짜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빼지도 그러니까 못하고. 나가시노 수비군이 500명밖에 안 됐지만 네. 조총도 제법 가지고 들어와서 처절하게 저항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나가시노 전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다마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으로 그 구원을 요청한 게 사자를 파견합니다. 도쿠가와에서는 이걸 또 이제 오다 노부나가한테 보고를 하죠. 근데 이 당시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방에서 오다 노부나가를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는 어느 한쪽으로 전력을 집중할 수 없었지만 네. 이때는 또 사정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때는 오다 노부나가 기다려, 딱 기다려 그러면서 3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야.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8천의 군대, 그다음에 오다 노부나가의 3만의 군대가 1만 5천의 다케다 가츠요리의 군대와 이제 맞서게 됩니다. 지금 이 다케다 신겐의 아들은 사실 저걸 500명 방어선도 못 뚫고 있는데 3만 8천이 내려온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성이 보통 200명, 500명 정도가 지키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성들이 최소한 일주일 열흘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전국 무장에서 우리가 지금 성 얘기는 안 했는데 원래 일본의 그 슈고 다이묘들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통제를 들을 때는 함부로 성을 쌓을 수 없었어요. 너무 강력한 방어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전국 시대가 오니까 지들 막 쌓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큰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또 일본이 이게 산지가 많으니까 네. 그 바둑 좋아하는 게 일본이 또 이유가 있어요. 화점을 꼽는다. 네, 우리 화크를 정확해. 우리는 산이 많은 것 같아도요 내려오는 통로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팍 잡아놓으면 네. 되게 강 앞에서 이렇게 거점을 주는데 네. 일본은 그게 아니라 작은 성을 해서 그 바둑해서 포위하듯이. 그 어느 길로 가던 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성 앞에서 맞닥뜨리면 나머지 성에서 도와서 치러 나올 수 그렇죠. 있는. 그래서 소규모 부대를 놨어도 유격전 같은 걸 하면 괴롭힐 수가 있으니까 꼭 바둑 듯이 요새를 포진시켜요. 그래서 이 나가시노성 포위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영화에서 본 것처럼 성 있고 병사가 막 둘러싸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또 자기들이 작은 그러니까 조그만 언덕에다가 다 성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딱 바둑 두듯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연합군이 와서 네. 이제 나가시노 앞에 이제 평원 쪽이 있었고 그 뒤쪽에 산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산 쪽에다가 이제 마방책이라고 해서 말이 뛰어넘을 수 없는 방책을 쭉 거의 한 2km 가까이 딱 2km를요. 설치하고 여기를 결전의 장소로 딱 삼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다케다 그 가츠요리는 이제 가신들하고 회의를 해요. 야 이거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든 가신들은 다 반대. 이제 지금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하는데 가츠요리가 여기서 일본 말로 뭐 결착을 낸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결판을 내야 되니 공격을 하자라고 하죠. 다음 이야기. 노부나가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총공세, 신겐의 아들에 이어 우에스게 겐신까지 오다 노부나가의 통일의 꿈은 이대로 좌절되는 것인가? 일본 전국시대 통일전쟁, 오다 노부나가의 야망 두 번째 이야기. 이제는 내가 행동할 때가 됐구나. 노부나가의 토벌을 또 요청받습니다. 시오군에게. 겐신은 교토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야, 드디어 또 남벌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것도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서 쓰여진 그 심장 공기의 의거에서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난 전쟁사 하면서 네. 많이 성숙했어. 난 아직까지 소년이었어. 관직은 갔다 와서 받겠다. 이 관직이 식기 전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총동원령을 내려. 나도 혹시 간다. 그 도착한 곳이 혼노지입니까? 그렇죠. 아.